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영남대학교 재학생 학부모 초청 취업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4학년 재학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대기업이 바뀌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저희 홍진기 이사님께서 가치 있고 보람된 시간을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약 9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홍진기 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비디오. 네,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홍진기라고 합니다. 잘들 보이시죠? 네. 저기 선생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예. 자, 사실 강의 의뢰를 받고, 항상 저는 강의를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이 듣나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채팅방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버님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로그인 하시는 분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저랑 비슷하신 60년대, 70년대생의 출생이시고 아마 그리고 80년대, 90년대 학번이시고 그다음에 90년대 또는 밀레니엄 4번들이실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제가 갖고 있는 식견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부모님들 다 식견을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식견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금 그 시대를 관통해 왔으면 공감할 만한 부분들은 뭐 간략하게 넘어가고 지금 이제 제가 학생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요즘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연령대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 하나 있는데 학생들한테 못하는 얘기인데 우리 여기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학생들이 취업을 참 힘들어하죠. 그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들도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취업은 제가 볼 때 인간들의 상승 욕구가 있는 한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취업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만 우리 시대 때는 내가 힘든 거,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범위가 한정되죠. 같은 학교나 같은 친구나 같은 학과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만 힘든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워낙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고통들이 쉽게 전파되고 공유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시대적 고통이다. 그래서 그 안에 숨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 시대에도 취업은 어려웠지만 제가 이제 좀 이따 제 소개 잠깐 드리겠지만 저는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수원 캠퍼스라는 그 이미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힘들었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힘내서 기운내서 길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 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건 맞죠. 하지만 그 안에 숨지 않고 기운내서 나가는 분들한테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제 소개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간단히 소개 드리면 저는 이제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 무역학과를 졸업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13년 근무하면서 교육부, 인사부, 그다음에 CS 기획팀, 그다음에 광고팀, 정몽구 회장님 의전실 이렇게 겸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삼성생명에서 법인 영업을 담당했었고 삼성 프린텍은 삼성그룹 계열사가 아니라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 삼성과 인연이 있어서 그쪽에서 대외 업무 쪽을 또 담당을 했었고요. 지금은 마이셀럽스라고 AI와 빅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지만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120명 종업원이 된 그런 스타트업의 경영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경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채용에 대한 경험, 그다음에 실무에 대한 경험 이거에다가 이제 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스터디나 멘토링 이런 걸 쭉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경영 고문이니까 비상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충북대, 고대 세종 그리고 이 두 군데에서 취업 및 진로 교과 과목을 실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나가는 강의가 아니라 그 교과 과목 전체를 제가 담당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NCS 직업 강사 승인 등 뭐 책도 한번 써보긴 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퍼센테이지가 뭘까요? 52%, 46%. 이 52%는 지금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평균 취업률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가감이 있겠죠. 연도마다도 가감이 있고 항상 50%를 좀 넘는 선에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적네. 야, 되게 치열한가 보다. 그런데 이 52%는 어떤 52%냐면 흔히 말하는 좋은 취업은 그렇고 좋은 일자리, 그래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채용만 여기에 카운팅이 됩니다.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단기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카운팅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우측의 46%는 뭘까요? 뭐 고용노동부하고 잡코리아하고 같이 해서 제 기억으로 2018년을 기억을 합니다만 그 대학생들 의식조사를 한 게 있는데 졸업생들의 46% 정도가 내가 대학을 졸업하지만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답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이 두 개의 조사는 별개의 조사입니다만 상당히 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취업 코칭 같은 걸 해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듣는 학생들이 내가 어디를 가고 싶고 방향이 있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학생들이 있고 저 뭐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면 될까요? 이렇게 오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류가 이 52%에 해당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류가 이 46%에 해당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수치 안에서도 보면 이게 평균이니까 52% 안에 이 진로를 모르지만 취업을 한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힘든 상황은 맞지만 거기서 그래도 기운 내고 떨쳐 일어나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길을 찾아 나가는 분들 중에는 비록 46%에 해당되지만 결국은 결론이 51%가 되는 분들도 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의 현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세세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변화된 채용 트렌드 보면 비대면 채용, 수시 채용, 경력자 선호, MZ세대가 온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네.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보면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는 화면은 실제 현대자동차의 실무 면접의 화상 면접 화면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채용이 지금 당연히 채용이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비대면 채용이 확대가 됐는데요. 사실은 우리 인류 문명을 놓고 보고 인류 사회 변화를 감안해 보면 사실은 언택트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언택트라는 건 원격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없이 뭔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택트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이것을 엄청나게 가속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비대면 채용이 면접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화상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대기업, 상법이 정한 대기업의 기준은 종업원 1000명 이상, 또 매출액 1000억 이상, 100억이 죄송합니다. 100억 이상. 이 정도가 상법에서는 대기업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대기업은 뭐 10대 그룹, 20대 그룹 여기로 이제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대기업 입사의 가장 높은 가장
오르기 힘든 벽은 바로 이 인적성 검사입니다. 직무적성 검사. 예, 그게 가장 탈락률이 높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 다음에 화상 면접 그리고 온라인 인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AI 평가, 인공지능이 이제 뭐 저도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만,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AI의 활동은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시간 남고 이러실 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 어떻게 이걸 내가 그동안 유튜브를 볼 때 내가 그동안 봐왔던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추천하는데 마침 내가 보고 싶었던 건데 이런 느낌, 또는 웹서핑을 하는데 내가 이 물건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지? 라고 광고가 뜨면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저히 인간의 사고 영역으로는 그 결과를 도출하기 힘든 이런 초연산을 지금 인공지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도 인공지능 평가가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제일 많이 필요한 인력이 IT 인력이죠. 뭐 개발자 인력이 부족하다, 개발자 보너스가 많이 준다, 이런 얘기들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코딩 테스트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직무적성 검사가 일종의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온라인으로 힘들겠다 했는데 삼성이 벌써 삼성 직무적성 검사인 GSAT를 3번에 걸쳐 온라인으로 해내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과연 학교를 수십 개 빌려서 전국 지역별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오프라인 직무적성 검사 GSAT를 하는 것이 타당할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검토를 이제 코로나 종식이 되고도 삼성은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제일 많이 변화된 게 화상 면접 등, 그 다음에 정기 공채가 사라지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 많이 모으는 일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계속 필요하니까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그 전에 저도 인사 담당을 했습니다만, 인사 담당, 채용 담당을 했었습니다만,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육성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입사 후 1년 이내 퇴직하는 비율이에요. 우리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좋은 데 들어가서 그만두는 애들이 있을까? 놀랍게도 10대 그룹 기준으로도 신입사원 100명 중에 20명, 20%. 산업 전반으로는 3명 중에 1명인 한 26%에서 30% 사이 정도가 1년 이내 여기 아닌가 봐 하고 퇴직을 합니다. 근데 그 퇴직하는 사람들의 여러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 퇴직하는 신입사원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일인 줄 모르고 왔어요. 이런 일이었으면 생각을 다시 했을 텐데. 그래서 요즘 기업들도 채용 박람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직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모이지 못하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작년까지는 모든 게 스톱이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최소한 올해는 다 간다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올해는 비대면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채용 박람회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비대면 채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영남대학교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이제 담당 선생님 학교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했는데요. 영남대학교에도 인공지능 AI 면접을 연습해보고 실습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자, AI 면접 되게 걱정스럽고 이전까지 없던 거니까 상상이 안 되죠. 잘 모르는 걸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겪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시도하려는 의지들이 많이 약해요. 주변에 다 하면 하는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서서 혼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학생들 좀 좋게 학교에 그런 AI 면접도 있고 그런데 한번 해보면 어떠냐. 모의 면접이 좋은 게 뭐냐면요. 실제 면접과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면접의 가장 큰 리스크인 탈락이 없습니다. 그럼 왜 안 하겠습니까? 자, 거기에다 더해서 이게 제가 실제로 지금 막 공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곧 면접을 앞둔
학생과 학교의 연결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모의 면접을 하는 그런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수시 채용. 현대, SK, LG, 신세계가 수시 채용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공시했죠. 지금 6, 70년대생, 그다음에 8, 90년대 학번,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사번. 이분들은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저라 포함해서 여기를 지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때. 저 때는 제가 입사할 때는 924번인데 쉽게 얘기하면 92년도에 현대그룹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그룹 공채와 계열사 공채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 한 2010년 정도부터는 그룹 공채가 다 없어지고 계열사 공채로 다 바뀌었죠. 다만 계열사 공채를 계열사별로 뽑지만 채용 시기는 거의 비슷하게 했었어요. 삼성이 마지막까지 그룹 공채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여러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 현대자동차는요, 놀랍게도 2017년 정도부터 인문사회 계열에 한해서는 이미 그 수시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열사 공채를 지나고 그 다음에 원래 수시 공채가 좋은 점들이 많아서 진행하다가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대형 공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수시 채용으로 전격적으로 돌아선 건데요. 수시 채용을 한다고 해서 뭐 1년에 몇 번 공채를 상하반기 2번 공채를 하던 걸 뭐 6번 하고 7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이나 사업장별, 직무별로 해서 현업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별도로 공채를 진행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 채용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나 직무의 문제, 직무의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 수시 채용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급히 변합니다. 급변해요. 갑자기 좋은 시장 기회가 발생했는데 뭐 필요한 사람을 그때 채용해서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뭐 IT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시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대규모 공채가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물론 일은 수월하고 한 번에 하고 볼륨만 커서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필요한 수시 채용을 하게 되면 필요할 때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또 업무의 단위 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리고 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준비된 사람 그리고 52%의 사람 그 취준생들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을 뽑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수시 채용이 훨씬 더 관심이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뽑기에 더 좋은 거죠. 자, 그럼 수시 채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수시 채용은 정보가 막 산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찾아오게 해야죠. 내가 정보를 쫓아다니면 못 쫓아가요. 자, 여러분 자녀분들이 인터넷 세대니까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학년이 되면 취업 포털, 흔히 말하면 사람인, 인크루트, 그다음에 잡코리아 이게 민간 취업 포털이고요.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 포털도 있습니다. 워크넷이라고. 뭐 정부가 운영하는 게 오죽하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 워크넷은 꽤 쓸만합니다. 민간 취업 포털이 아무래도 상업성이 가미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돈 낸 만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워크넷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업성은 배제가 되어 있다. 그리고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자녀분들은 사실은 NCS 사이트, 국가직무표준 그 사이트에도 공기업 관련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정보를 찾아오게 해라. 취업에 관심이 생기는 일반적인 시기인 3학년 1, 2학기 때 취업 포털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그러면서 회원 가입을 할 때 관심 분야, 업종은 뭐냐, 근무 희망 지역은 뭐냐, 희망 급여 수준은 뭐냐, 희망하는 직무는 뭐냐 이런 걸 다 필터링 단어를 기입을 하겠죠. 입력을 하고 가입을 하죠. 그러면 서비스 메일이 옵니다. 그에 맞춰서. 그런데 스팸 처리하죠. 학생들이. 그리고 4학년이 됐어요. 이미 현실을 인식하고 눈높이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취업 포털에
가입할 때 당시에 내 관심사를 업데이트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또는 정기적으로는 서비스 메일이 계속 스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의 눈높이에 따라서 난 대구 지역에 맞춰야겠다. 나는 저기 생산재 기업에 맞춰야겠다. 나는 뭐 워라밸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맞춰야겠다. 이런 현실적인 그런 필터링 기준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오는 서비스 메일이 쓸만해지겠죠. 지역 티오를 노려야 됩니다. 대구, 경북, 그다음에 경남까지. 예. 인사 담당자만 아는 지역 티오 선호 이유가 뭐냐면 취준생들은 입사까지만 신경 쓰는데 채용 담당자는 입사하고 일정 장기 근속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구의 4분의 1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소위 말하는 인서울 대학 어쩌고 하면서 이제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많죠, 그죠? 그러면 자 울산 공장, 대구 공장, 경주에 공장 많죠? 경주 공장, 경상 공장, 아니면 저 창원 공장. 이 공장에 필요한 사람을 공장이 원래 사람 채용 신입사원 채용 티오가 가장 많겠죠. 근데 서울에서 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집인, 서울에서만 쭉 성장하고 서울을 떠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인식 속에 성장한 취준생을 뽑아서 신입사원을 창원 공장, 경주 공장에 배치를 하면 비용이 일단 많이 듭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주거 지원 해줘야 되죠. 귀향비 줘야 되죠. 지방근무 수당 줘야 되죠. 또 기숙사에서나 독신자 숙소에 있으면 저녁 때 나쁜 짓 하면 안 되니까 뭐 헬스센터 만들어줘, 노래방 만들어줘야 되죠. 뭐 축구장 만들어줘야 되죠. 이 복지후생 비용 저녁까지 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응이 쉽지 않죠. 뭐 우리나라가 큰 나라도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가면 그 낯섦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사람을 뽑으면 일단은 그런 비용들이 많이 세이브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적응이 빨라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대부분 그 사내 파벌 형성 방지를 위해서 동창회나 뭐 동문회, 향후회 이런 걸 못하게는 돼 있어요. 사내 규칙상은 대부분. 그런데 다 합니다. 네. 우리 민족의 정서상 그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 힘들 때 상의할 수 있는 선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또 지역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도 지역 티오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과의 접점을 늘려라. 기업들도 다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또 대외활동, 뭐 서포터즈 아니면 무슨 핑크리본 대사 아니면 무슨 과학교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모든 기업이 SNS를 통한 홍보, 마케팅, 영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SNS와 연관된 대외 활동도 많이 이제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취업 일자리 센터나 취업 지원 센터나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추천 채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 때 추천하고 이거 좀 달라요. 우리 때는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뭐 이제 산학을 했거나 기업과 연구 활동 많이 하는 이런 교수님들이 이제 몇 명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교수님 추천으로 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추천이 지금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영남대학교 총장님 앞으로 그런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은 취업지원센터로 내려오고 거기에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학교로 추천 채용이 온다. 그 얘기는 그냥 영남대 학생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영남대에만 보내는 건 아닙니다. 보통 영남대, 계명대, 경북대 이렇게 대구, 경북 이쪽으로 보내겠죠. 어쨌든 영남대 학생이 대상이 되니까 보내는 거니까 노려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조차도 좀 그렇다. 그러면 대구나 아니면 경북 그 지자체에서 일자리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아주 양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자체에서도 일자리들을 지원하고 있다.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당연히 경력직을 선호하겠죠. 이제 중요한 건 가성비예요. 경력자는 일은 바로 시킬 수 있지만 급여가 높죠. 신입사원은 일은 바로 못 시키지만 급여가 낮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력을 뽑는 이유가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유가 크다면 너희들은 가서 우리는 기초와 경험이 튼튼하다. 그리고 나쁜 악습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든지 가르쳐준 대로 빨리 습득할 수 있다. 이걸 어필해야 한다. 그리고 경력은 꽤 다니는데 신입사원들은 금방금방 그만둔다. 이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 평균으로 보면 한 30%에 가까운 신입사원의 조기 퇴직.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분명히 장기 근무할 가능성을 보여줘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무조건 뭐 합격을 위해서 장기 근무 가능성을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들 사회 생활 해보셨지 않습니까?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그죠? 한 최소 3년에서 5년은 동일 직무를 수행을 해야 경력을 인정받죠. 자, 4년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기회와 그다음에 경력직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회의 범위는 완전히 다르죠. 자, 대졸 신입사원으로 합격을 했는데 1년 이내 그만두면 다시 또 대졸 신입사원으로 또 똑같은 입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쟁력이 더 늘어났을까요? 똑같죠. 경력이 인정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은 물론 첫 취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 시대 때는 그 첫 취업이 중요하다는 말이 맞았죠. 왜? 그룹 채용을 하면 그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는 게 이 셀러리맨의 미덕이었어요. 그죠? 기업도 그걸 어느 정도 챙겨줬고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하면 막 배신자 취급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막 그만뒀다가 재입사는 절대 불가했고요. 되게 철옹성이었죠. 그런 시대에는 첫 직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실제로 계열사별로도 경력직을 더 뽑기도 하고요. 경력직에 한해서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지금 현 세대들은 평생 직업 30년 생활 동안 평균 5번 정도는 옮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승부를 걸기보다 이게 무슨 대학교 가는 입시가 아니거든요. 20대 후반에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과 40대 초반에 어디에 다니느냐,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력을 선호할 때 어쨌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결국은 일을 해본 경험이죠. 그래서 요즘 인턴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업 포털에 서비스 메일을 업데이트해서 인턴 정보들이 뽑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 현대자동차 인턴은 힘들겠지만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인턴은 그보다는 어렵지 않겠죠? 그것도 어렵다면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정도에서 인턴 또는 단기 계약직 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학 때 같은 때. 2차 협력업체만 가도 인력난이에요. 그래서 방학 때 잠깐 들렸다 가는 거 알지만 채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차 협력업체나 2차 협력업체나 만드는 건 원청에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는 당연히 유사하겠죠. 자,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같은 거에서 우리 입맛대로 1달짜리, 2달짜리 이런 게 잘 없어요.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걸 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휴학을 해보는 것도 저는 지금 시대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휴학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고 이럴 수 있는데요. 휴학이 우리 시대에는 휴학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소위 말하는 1년 꿇는 거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평균 재학 기간이 평균 5년이에요. 한 학기 이상 대부분 휴학을 하고 또는 필요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학교 추천 채용, 그리고 이 지자체,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요. 한전에서 인턴을 하고 우수 인턴을 받으면 나중에 그 지원을 할 때 공채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면 가점은 없어요. 그러나
인턴을 통해서 가점만 얻는 건 수능적 그러니까 입시적 사고고요. 일을 해보면 그 사회생활 해보고 조직생활 해보면 갖게 되는 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치라는 것에선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역 인근에서 인턴이나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대구 경북 지역도 그래도 계속 성장하는 글쎄요.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메카였다가 IMF 때 직격탄을 맞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또 그런 거 극복하고 인근의 산업단지나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공작기계나 공산품 산업단지는 그 동남쪽으로 우리나라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업 근거지 근처로 이런 공공기관들이 이전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들이 사업 지역 인근으로 대부분 옮겨가도록 되어 있어요. 다 서울에 모여 있다가 세종 아니면 사업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턴은 아니지만 인턴이 단순히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거라면 당연히 공식적인 인턴을 해야겠지만 그 인턴을 통해 조직 경험, 사회 경험, 인간관계 경험 이런 걸 하는 거라면 현장 실습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턴이 워낙 많이들 필수 코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인턴이 좀 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현장 실습이라 그래서 명칭은 인턴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 경남대는 그래도 역사가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 실습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꽤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찬스. 이걸 지금 우리 세대 학생들한테 지금 세대 학생들한테 언급하면 되게 거부감을 갖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성향이 강하고 4명을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규직 채용을 부탁하는 건 엄연한 채용 비리죠. 그런데 우리 아들, 우리 딸 한번 사회 경험하게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이나 아니면 뭐 인턴인 같은 거 이런 거는 한번 좀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뒤져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경험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Z 세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뭐 예상하시는 대로 창의와 도전, 전문성, 뭐 주인의식 이제 이때부터 회사가 커지니까 이때 창의, 도전, 전문성이 많이 생겼던 이유는 이때부터 코리아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제품이 품질이 좋아야 돼서 전문성이 강조가 됐고요. 2014년 이때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커지고 글로벌하게 다양해지니까 이 종업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부속품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주인의식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자,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특이하게 이전에 없던 소통과 협력, 원칙과 신뢰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도에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 소통과 협력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통과 협력, 이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 배경이나 집단 사회 이런 문화 속에서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화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이를 키운다라는 속담처럼. 그런데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급격히 핵가족화, 그 다음에 저출산, 그 다음에 뭐랄까요, 사회가 구성원 간의 거리감 이런 것이 되게 멀어졌죠. 그래서 소통과 협력이라는 그 이전 세대에는 자연스럽게 사회화되던 사회 훈련이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자녀분들이 팀 과제 한다고 뭐 학교에서 늦게 오거나 이런 일 있던가요? 있었을 수 있죠. 핑계라기보다 그걸 이유로 대고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팀플의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팀 과제, 팀 프로젝트를 줄여서 팀플이라고 그러거든요. 팀 프로젝트는 이런 거죠. 구성원 다수의 복수의 구성원이
다 일과를 방과 후에 단과대학 1층 휴게실이나 스터디룸을 빌려서 뭐 밤새 또는 새벽까지 화이트보드나 칠판에 뭔가 주장을 적으며 경론을 벌이며 의견을 만들어가는 그런 팀 과제의 그림을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 학생, 지금 우리 자녀분들은 팀 과제를 딱 두 가지를 해결합니다. n분의 1 정신 그리고 단톡방. 안 만나요. 코로나19라서 안 만났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안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거기서 갈등 생기고 이런 부분 자체를 힘들어해요. 아예 그런 갈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바로 n분의 1 정신이에요. 전체 해야 될 걸 정하고요. 그걸 참가자 인원별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앞뒤 전후 공정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자른 걸 붙여서 과제로 제출하는, 다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조차도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사실은 대학에서부터 교수님들이나 학교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팀으로 일하는 게 필요하니까 사회에는, 그래서 일부러 교수님들이 귀찮게 팀 과제를 주는 거예요. 과제는 혼자 하면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팀 과제를 주는데 학생들은 그걸 그렇게 또 해결을 해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소통과 협력과 관련된 소통 능력이나 협력 경험이 있는 학생이 지원자가 있고 없는 지원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리게 된 거죠. 자, 원칙과 신뢰. 무슨 얘기냐?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인류 문명이 계몽의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18세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는 당연히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게 우리의 정답이었죠. 그런데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때 대면 가능할 때 물어봐요. 자,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3대 1로 2대 1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다가 한 60, 70%, 그다음에 과정이 중요하다가 3분의 1 정도만 손을 듭니다. 이건 우리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들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회, 소위 그들 눈에서 보면 라떼 세대의 잘못이에요. 왜? 결과 위주로 칭찬해 왔고 결과 위주로 진학해 왔고 결과가 중요하게 우리가 대우를 해줬으니까요. 그 때문에 이제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조금 인식이 달라진 거를 느낍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되지 않느냐, 뭐 알아서 또 결과 대부분의 기업의 성공한 임원들은 성과 지향형 임원들이 많다면서요. 삼성의 임원들을 분석해 보면 70%가 성과 중심의 추진력을 가진 임원들이라고 하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문제는 회사가 상호 간에 정한 룰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프로세스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그동안의 서로 간의 약속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게 되면 회사의 여러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또 서로가 업무 당사자끼리도 서로가 공유한 규칙을 준수한다는 전제에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어느 한쪽이 그걸 무시한다고 진행하면 전체가 또 아그러지게 되죠. 그래서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지금 선호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항상 업데이트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또 2021년도 데이터를 좀 뒤져봤는데 이거 오크넷에서 찾아본 겁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직무,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신입사원이 갖추길 바라는 가장 중요한 태도, 실행력, 긍정성, 책임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원한다. 실행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요즘 제가 만나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시킴은 분명히 잘하면서 먼저 손들고 하는 빈도가 현재 낮아지고 있어요. 기업은 먼저 손들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직장생활 경험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괜히 나섰다가 항상 손해를 본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간다. 뭐 이런 것도 사회생활에 질리긴 합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뽑을 때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신입사원 뽑을 때는 미래의 사장 될 사람을 뽑는 거다라는 큰 원칙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긍정성은 뭐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고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네 그럼 말고 이게 아니라 왜 하지? 그럼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이런 도전하고 자꾸 시도하는 사람. 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세대와 우리 학생들 세대 사이에 실패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떨까요? 물론 실패는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 해보면 뭐 아주 인생에서 뭐 엄청 큰 실수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일을 개선을 시도했다가 새롭게 시도했다가 안 됐을 때 그냥 바로 드롭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왜 안 됐지? 이유를 찾아서 다시 시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과가 나고 또 인정도 받고 그 가장 큰 롤모델이 고 정지영 명예회장님 아니시겠습니까? 자꾸 시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게 그런 마인드가 긍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모습 태도를 보이거든요. 책임감. 담당자는 접니다. 자, 담당자는 저라는 생각은 그 일을 내가 결정한다는 게 강한 거죠. 근데 그냥 저는 실무자고요. 위에 책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라면 그렇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책임자한테 결정을 미루게 되죠. 이번 문제 현상에 대한 해결책은 A안, B안, C안이 있습니다. 책임자님 골라주세요. 이런 담당자를 원할까요?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A안, B안, C안이 있지만 제가 담당자로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A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의견 바랍니다. 이게 회사에서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언어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기업들도 지금 세대가 바뀐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대들에 맞춘 여러 프로그램들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한 그 직무를 모르고 지원하면 안 된다. 요즘 흔히 말해서 뭐 직무 맞춤 채용이라고 하는데 직무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기업들도 여러분 자녀분들이 대부분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컸죠. 물론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건 그 스티브 잡스가 2004년에 런칭을 했고 양산이 들어선 게 2006년 정도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긴 하겠지만 뭐 아니면 그보다 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차에서 뒤에 시끄럽거나 뭐 모임 때 시끄러우면 스마트폰 지워주면서 이거 보면 조용히 시키고 그거는 좀 더 지나서겠구나. 어쨌든 인터넷은 익숙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브이로그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그 회사도 홍보하고 직무도 알려주고 이런 걸 위해서 이런 브이로그 형태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오죽하겠어? 아닙니다. 유튜브 언어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꽤 재밌게 운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죠. 예. 코로나19 뭐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그냥 요거는 간략하게 온라인 플랫폼 당연히 성장하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이런 부분이 그동안 늘 성장산업, 미래의 성장산업이었다가 지금 갑자기 성숙산업으로 돌입을 해버렸죠. 코로나19가 가속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19가 참 희한하게 1등 기업만 살아남게 만들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당시에도 맛집들은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건 아닌데 줄었죠. 줄은 것들이 다 1등으로 몰리고 맛집으로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고요. 게임, 글쎄 우리 부모님들한테 게임은 어떤 걸까요? 애들을 조용히 시켰던 도구였을까요? 아니면 불만에 찬 눈빛을 무마시키는 수단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왠지 게임하고 있으면 애한테 건강이 안 좋을 것 같고 눈에 안 좋을 것 같고 성장이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인식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게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성장한 것도 있지만
게임 자체가 이제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사회 속에 정착했다. 디지털 유목민, 그러니까 게임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알파고를 보고 컸고요. 예. 인기 업종이 예전에 현대, 삼성, LG였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현대, 삼성, LG가 유력한 기업이긴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떠오르는 건 네카라 쿠베 당토. 뭐 신문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카라 쿠베 당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그 다음에 토스입니다. 이게 지금 흔히 요즘 막 핫한 뉴스인 개발자를 없어서 못 뽑는다. 개발자 연봉 1,000만 원 올렸다라고 하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넷네크는 게임 회사들이에요. 넥슨, 넷마블, 크레이픈인가 크레이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기 회사하고 여러분 자녀들 세대가 생각하는 인기 회사가 다른 거예요. 자녀들 세대가 바라보는 현대, 삼성, LG는 옛날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면 라떼 세대들이 득식을 벌인 그런 세대로 그런 기업을 생각하면 물론 그래도 가고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 전공을 바꾸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이제 와서 전공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꿔야 되나? 고민 많으실 거예요. 이건 우리 자녀분들도 똑같이 고민이 많습니다. 자, 직업 자체가 융합 직업이 되고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구글이 인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도 2030년에 직업이 20개가 사라질 것이고 더 아이러니한 건 그당 2030년에 있을 직업의 60%는 2015년 기준으로 아직 생기지도 않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미래유망 직업들이에요. 가만 보시면 미래 유망 직업 같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앞에서 융합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공을 바꿔야 되는 질문에 인공지능기 제조 전문가는 누가 할까요? 의사들이 뭔가 이런 그 신기술을 접속을 해서 이런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밀기계 엔지니어가 의료적인 지식을 가져서 거기에 인공지능 제조 전문가가 되거나 공유자산 가치평 전문가, 뭐 요즘 뭐 자산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부동산학과 출신이 뭔가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거나 글로벌 감각이 생기면 또는 또 다른 그 자산 가치에 대한 여러 방법을 배우면 되겠죠. 네. 첨단 과학기술 윤리학자, 이공계 박사님이 윤리를 공부할 수도 있고 윤리나 문화인류학자들이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학자가 될 수 있죠.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요리사 농부. 요리사라는 직업, 농부라는 직업은 인류와 함께 했습니다. 그죠? 근데 왜 미래 유망 직업이냐? 이 두 개가 합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점점 식재료에 대한 불안이 걱정이 크겠죠. 그런데 요리사 농부면 자기가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갖고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뢰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와서 전공을 바꿔야 되나요라는 화두에는 지금 가던 길을 전문성을 키워가야 돼요. 그러다가 새롭게 떠오른 여러 주변의 기술들의 안테나를 세우고 자기 개발이나 그런 좀 적극적인 기술들을 수용을 해서 융합해서 자기 원래 본 전공에 그런 것들이 결합되는 새로운 직업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기업 샐러리맨 생활을 오래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취업 강의도 했는데 취업 강의 이전에는 다 대구 가서 찍고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저 일산에서 지금 비대면 강의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 줌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전 줌에 프로페셔널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계속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아마 뭐 몇 분은 지금 사업장에서 이 영상을 이 줌 수업을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겠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지향성 다 공감하시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시장 갖고는 내수 시장 갖고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5천만 밖에 안 되죠. 이 작은 땅어리에. 그다음에 천연자원은 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이 숙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여러분 세대에는 직장 생활에서 꽃보직 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재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유학을 좀 갔다 와야 돼.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세대 때는 해외 뭐 배우러 가고 출장하고 하면 다 북미 가고 서유럽 가고 일본 갔었습니다. 선진국을 배우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선진국, 경제 선진국이죠. 문화 선진국이라고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걸 좀 느껴졌고요. 이 경제 선진국에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세대가 노력을 해서 현대영차가 북미 시장에서 충돌 테스트 상 받고, 예? 컨슈머 리포트 몇 년 1위 하고, 뭐 LG TV가 유럽의 무슨 보르도 TV가 무슨 디자인상 받고, 뭐 도시바와 뭐를 합쳐도 삼성이 안 된다. 이런 성과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세대가 일궈냈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디를 글로벌을 숙명으로 가져야 될까요? 전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현대자동차 출신이니까 현대자동차 잘 알겠죠? 현대자동차 차종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차종이 소나타일까요? 그랜저일까요? 뭐 아니면 제네시스일까요?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 차종은 광고가 없는 차종입니다. 잘 팔리니까요. 그게 근데 수출을 놓고 보면 해외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종은 뭐냐? 바로 스타렉스, 포토, 승합차, 그다음에 트럭 이런 겁니다. 왜? 이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에서는 그런 고급 세단보다는 그런 상용차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주거든요. 요즘 뭐 K-팝, 그다음에 한류, K-프로덕트, K-뷰티 뭐든지 다 K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 세 지역이 그런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 왜? 우리나라 제품들이 경제 선진국에서 상을 받을 만큼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그만큼 못 받죠. 벤츠만큼, 루이비통만큼, 뭐 샤넬만큼 못 받죠. 하지만 이 지역에 가면 품질은 선진국에서 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심지어 만든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여기는 과거 식민지 시대에 이 지역들을 통치했던 민족적 감정이 있는 지역들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지금 한류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막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러시아도 포함이 됩니다. 이 지역들에는 한국 제품들 정말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운명인 글로벌, 미국을 가야 될까요? 서유럽을 가야 될까요? 동경을 가야 될까요? 거기는 관광으로 가야 됩니다. 뭔가 미래를 생각해서 가신다면 이 세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노란색 지역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세대 때는 뉴욕 법인, 파리 법인, 동경 법인이 성공의 지름길이었다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내몽골 지점, 짐바브웨 출장소, 과테말라 법인 지점 이런 데가 그들의 글로벌 숙명이다. 지금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회사들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톱되어 있지만 글로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글로벌 지역 전문가, 글로벌 챌린저, 정부가 운영하는 K-웨이브, 해외 인턴, 해피무브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는 서유럽, 미국을 보냈는데 일본을 보냈는데 요즘은 다 뭐 이런 지역을 보내고 있어요. 실제로 브라질, 인도, 미얀마 이런 지역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지만 우리 딸은 이공계인데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세대에는 해외 주재원 그러면 해외 영업본부에서 몇 년 고생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해당 지역 담당하다가.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들이 옛날에는 팔러만 가는 해외 법인이다가 이제 만드는 공장이 갑니다. 이 세 지역으로 공장 많이 가요. 그리고 선진국으로도 많이 가요. 선진국 근처, 선진국 변방으로 가죠 보통. 동유럽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생산법인이 간다는 얘기는 이공계도 주재원으로 많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GDP의 40%가 교육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들의 숙명은 역시 국경을 넘는 일이고 이제는 그 국경이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거기는 관광으로 보내고 여기 노란 지역들로 를 타겟으로 하는 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치안이나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그래서 믿을 만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자, 사실은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받아볼까 하다가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질문을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세대니까 그래서 질문 한번 예상해 봤어요. 첫 번째 질문. IT 비전공인데 코딩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나요? 그죠? 고민 크죠? 예. 신문 뉴스 언론 보면 다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요걸 제가 좀 뭐 제가 다 100% 맞는 건 아닌데 한번 제 의견을 드려보면 자녀분께서 수학이나 물리나 영어를 좀 잘하고 수학 물리가 잘하는 게 왜 필요하냐? 이게 사실은 이 IT라는 게 대부분 논리적 그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영어는 왜? 일단은 프로그램 언어들이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IT가 글로벌 경쟁이에요. IT에서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학, 물리, 영어를 좀 하고 또 원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었다. 그죠? 관심이 있는 사람을 가봐라고 하는 것과 관심이 없는 사람을 가봐라는 건 다르죠. 그래서 yes, no가 있겠죠. yes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재학 중에 관련 전공을 다전공, 복수전공, 이전 뭐 연계 전공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습니다. 관심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 재학 중 다전공이 노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선수들이 모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해당 전공에는. 그러니까 원래도 수학에 기초가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쫓아가기가 경쟁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yes, 관심 있는 분. 그다음에 IT 기업별로 맞춤 트랙들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SCSC,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코스라 그래서 삼성전자 계열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관련된 학습을 시키는 트랙들이 있어요. 전국에 아마 유수한 대학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영남대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게 뭐냐면 IT 기업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SCSA,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뭐 아카데미를 마쳤다고 삼성을 가는 건 아닌데 꼭 그런 전제로 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배우고 나면 이런 IT 쪽으로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죠. 이 얘기를 먼저 안 드렸네요. 실제로 IT 업계의 한 40% 정도는 IT 비전공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데이터 분야에 집중, 이건 비전공자의 이야기니까요. 지금 크게 IT 업계를 구분하자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데이터와 인공지능 AI는 같이 갑니다. IoT도 같이 가고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이나 네트워크 쪽은 사실은 그 컴퓨터 전공자들이 주로 해야 되고 경쟁력이 있고요. 비전공자인데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IT 기술 수준의 깊이가 좀 덜해도 되는 데이터나 데이터 분야에 집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분야는 데이터 분야든 뭐든 하여튼 비전공자가 이쪽에 일을 하고 싶으면 두 가지 언어 정도 C 언어라든지 아니면 파이썬이라든지 몇 개 있어요. 그런 한 두 개 정도는 언어를 갖고 있어야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딩 학원이 대부분 업체들하고 연계된 게도 많이 있는데 좋은 코딩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만약에 검토를 하신다면 그 후기나 조작되는 후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조작 못하니까 좋은 코딩 학원들 비용 좀 발생하겠죠. 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취업을 희망하겠죠. 원래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관련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평소 그런 수학, 물리, 영어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가긴 가야 되겠다, IT로.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는 코딩 학원들이 있습니다. 비용이 세이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관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언어는 독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독학을 하든 코딩 학원을 했든 이 프로젝트 실제 일을 해봐야 빨리 늡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직장생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엑셀, 그 뭐 요즘 유행하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인 모스, 그 다음에 ICT, 그래서 엑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강의인데요. 예전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회사에 입사했어요. 사무실 배치받았어요. 갑자기 뭘 일을 하라고 하는데 엑셀로 해야 돼요. 엑셀 알고 하신 분 많지 않습니다. 엑셀에 필요한 엑셀이 뭔가만 배워서 하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실무를 할 때 역량이 늘어나요. 학원 다녔다, 무슨 언어 배웠다, 자격증 땄다가 아니라 그런 프로젝트를 최대한 참여할 때 기업은 그 언어를 몇 개월 공부했다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프로젝트를 했느냐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비전공자들이 이쪽에 진출하려면 이런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IT 생태계를 약간 요약을 해보면 크게는 그룹 계열 IT사,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겠죠. 그 다음에 요즘 핫한 네카라쿱의 당토. 근데 여기도요, 모든 기업 산업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죠. 이 업계도 소위 말하는 SI 업체라 그래서 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적인 코딩 업무나 작업량이 많은 코딩 업무를 대행해주는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도 이런 하청업체들한테 외주를 줘서 파견 근무를 시켜서 대부분 여기 이제 그런 코딩 업무를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비전공자인데 이렇게 여기 지금 내원 처리되어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쪽 수준이면 또는 요 수준이면 보통 SI 업체로 많이 갑니다. 거기서 이제 SI 업체도 일자리 꽤 있고요. 급여 수준도 평균 연봉 한번 3,000대도 가능한 요 정도까지 나와요. 네. 그런데 뭐 SI 업체가 모든 하청업체의 운명이 그러하듯 행복하지만 않을 수도 있죠. 단순 업무에 지칠 수도 있고요. 우리가 IT 인력 그러면 맨날 피곤이 쩌들어 있고 눈에 다크서클 턱까지 내려오고 막 전차에서 졸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SI 업체 직원들이세요. 자, 그럼 계속 직장 생활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대 후반이 아니라 40대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요게 있네요. 지금 IT는 모든 업종에 다 필요합니다. 금융도 IT 직군 뽑고요. 식품회사도 IT 직군 뽑고요. 아마 IT 직군 안 뽑는 회사가 없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IT 전문 회사를 갈 거냐 아니면 타 업종에서 은행에도 IT 직군 뽑는데 은행 어떻습니까? 좋죠? 은행 정도면 복지후생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일하는 직무 만족도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든 이게 수반이 돼야 돼요. 여기 입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분들은 그걸 원해요. 16년 동안 뭘 늘 해와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강박이 있어 왔잖아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뭘 더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인기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 공무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중에서도 열심히 자기개발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무원이 자기개발 최소를 하고도 자기 직업은 유지할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한 3년 정도는, 그리고 이 3년이 왜 필요하냐면 이 IT 업계가 계속 새로운 분야가 생겨요. 그리고 IT 업계는 사람을 뽑을 때 어느 학교 출신이야, 전공 뭐야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무슨 프로젝트 했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어? 그거 했었어. 이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3년 정도는 지속을 해서
이렇게 가는 CDP,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플랜이죠. 네. 그리고 스타트업. 네. 스타트업은 당연히 IT가 대부분 융합이 되어 있어요. 아예 스타트업은 가면 일은 뭐 바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좀 힘들겠죠. 근데 자녀분들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스타트업은 어떨까요? 거기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지 근무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근무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산골이나 저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도심 부심에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되어 있는 곳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대부분 우리나라 그룹사들, 재벌사들이 부동산으로 건물 투자를 해놓은 걸 3세, 4세들이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도 조금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공유 오피스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스타트업들 많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잘 골라가면 미래의 구글이죠. 미래의 구글, 미래의 애플, 그죠? 네. 미래의 비트코인. 네.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에 엄마 아빠 휴학하고 싶어요. 많이 들으실 거예요. 평균 재학 기간은 5년 정도니까 휴학이 이제는 커먼센스 일반적이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왜 휴학을 하려고 하느냐를 묻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명확한 휴학 계획을 가지고 휴학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명확한 휴학 플랜을 실행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허락이 필요하다면 허락을 해주셔야 되고 서포트가 필요하다면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죠. 근데 많은 이유가 15년 동안 16년 동안 정신없이 공부만 하고 달려와서 좀 쉬고 싶어요. 아마 이 니즈가 학생들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쉬면서 취업 스펙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 하면서 보통 영어 뭐 자격증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휴학이 그렇게 옛날처럼 뭐 꿀은 느낌이 아니니까 자녀분들의 뭐 여러 마음가짐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셔서 좀 판단을 해주시고요. 단 그 휴학 기간이 방학 같은 휴학이냐, 방학 때 자녀분들 어떻죠? 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좀 늘어지죠. 하루에 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방학같이 휴학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그 휴학은 오히려 본인한테 독이 돼요. 왜냐하면 휴학에 대해서 물어보진 잘 않지만 휴학을 얘기하면 휴학 기간 뭐 했어요? 라는 질문은 당연히 채용 과정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현실 대학교 지금 취준생들이시라면 휴학을 하되 고3이나 기말고사 기간처럼 휴학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웰컴이겠죠. 근데 방학 때는요, 하루에 한 가지 일도, 두 가지 일도 참 시간이 잘 안 가죠. 아니, 금방 가죠. 근데 기말고사 때는 하루에 3과목, 4과목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휴학은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취업 사교육 비용이 몇백만 원이라던데 우리 애들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대구라서 경선이라서 이게 서울 강남에 역을 보내야 되나? 인터넷 사이트로 인강을 시켜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의 가장 최후 유사 경험이 입시죠. 입시는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취업 사교육 시장은 그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취업 사교육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어 학원의 사업부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토익 학원의 그 수강생층이 대부분 취준생과 공통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래서 학교에 취업과 지원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특강도 있고 지금 뭐 코로나19라고 못할 것 같죠? 다 합니다. 온라인으로 다 해요. 지금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취업 사교육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 사교육 시장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보통 학교 취업 프로그램에도 많이 겹치세요. 그러니까 굳이 강남 학원 돈 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직무적성 검사와 관련돼서
학생들이 인강을 많이 들어요. 거기 직무적성검사 강의하는 분들이 대학에서 직무적성검사 특강도 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학교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많이 세이브 될 수 있다. 학교가 해주는 게 오죽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학교가 나한테는 고통이었고 나라가 정부가 학교가 해주는 게 오죽하겠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분야만큼은 학교 안에서도 외부인들이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 강사들을 초빙을 할 때 실패할지언정 검증은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혼자 안 해요. 뭉쳐서 그룹 스터디로 대부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룹 스터디를 많이 시키세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제가 멘토링 해보면 스터디를 많게는 5개, 적게는 3개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하나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하면 일단은 동지의식이 생기고요. 정보도 혼자 얻는 것보다는 5명이 6명이 얻으면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뭘 할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다독거리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나만 하는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그 입시 때 종합반처럼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 학생들 스터디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직무적성검사 스터디, 뭐 면접 스터디, 시사 이슈 토론 스터디. 제가 본 스터디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도서관 출책 스터디가 있어요. 그 스터디는 하는 게 딱 뭐냐?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못하지만 아침 도서관 입구에서 6시면 6시, 7시면 7시 만나는 게 그 스터디의 전부입니다. 졸업 유예가 뭐예요? 뭐 졸업 유예 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게 참 뭐지 이게? 휴학도 아니고 우리 때 없던 건데 그게 우리 때 없던 거죠. 졸업 유예라는 게. 이게 이제 학생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준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 졸업생 그러면 왠지 취업 백수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기업은요. 뭐 언제 졸업했니, 취학 언제 했니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언제 출근 가능한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졸업 이후에는 우리 자녀분들이 말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하고 학교 취업 프로그램 참여하고 뭐 이런 거에 이게 필요해. 그리고 인턴이 보통 재학생 자격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를 많이 대는데요. 이제 취업 백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졸업 예정, 졸업 유예, 휴학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기업들이 이제 그걸 카운팅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출근 가능 날짜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졸업 유예는 이거 20년 가장 큰 것 같아요. 취업 재수생처럼 보이는 게 싫어요.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요. 보통 학교마다 그냥 졸업 유예를 하는 비용은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이건 비용 학비를 좀 대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보통 학비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또 도서관 가고 또 학생심 어디 가서 영남대 학교 다녀요 이 말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심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세요. 해외 연수는 필수라던데 물론 지금은 못 가죠. 예. 이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뭐 2달짜리, 석 달짜리 이런 싱가포르 연수, 필리핀 연수 이런 거는 그냥 부모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비싼 관광이에요. 자, 해외 운하가 글로벌이 교역이 운명인 나라니까 글로벌 경험 필요합니다. 대신에 교환학생. 교환학생도 글로벌 경험은 어학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이문화 수용력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교환학생은 사실은 보통 한 학기 정도 많이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를 가면 어학 코스 밟고 수업만 듣다 오게 돼요. 한인 유학생회만 조금 모임을 갔다 오죠. 근데 1년 정도는 돼야 1년 정도는 돼야 비교과 활동에 참여가 가능해요. 그 현재 애들과 동아리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데 참여도 할 수 있죠. 그 현지 문화나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기에는 1년 정도는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홀.
사실 우리들 세대가 보기에 불안하면서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워킹 홀리데이죠. 가서 언어도 배우고 일도 배운다. 근데 워홀의 현실은요. 그냥 그런 낭만적인 모습에 이끌려서 가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허드렛 일만 하다 오는 거죠. 사탕수수 농장 일하고 식당에서 디시워시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기를 가도 괜찮고요. 교환학생을 가도 괜찮고 워홀을 가도 괜찮은데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대부분 어학연수 갈 때 가면 공부하니까 가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고3처럼 빡세게 해야 돼요. 왜? 가는 순간 레벨 테스트가 생기거든요. 레벨 테스트에 상급으로 들어가야 현지에서도 아르바이트도 괜찮은 자리를 가질 수가 있고요. 식당에 가서도 홀에 나올 수가 있고 사탕수수 농장을 가더라도 관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늘 때도 50점에 시작해야 100점이 70점이 되는데 20점에 시작하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를 경험은 가기 전에 준비를 언어 준비나 현지에 대한 적용 준비를 또 해외 우리나라 학생이 처음 가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다 있어요. 다이어리. 가기 전에 어디 가면 좋은 아르바이트 하고 어디 가면 뭐 어떤 거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가서 첫날부터 현지인처럼 지낼 수 있게 해야 돼요. 가기 전 준비가 중요하다. 부모님들 이제 취업에 고민 많아 하니까 이런 얘기 하시죠. 공무원이나 해보지 그래. 공기업 준비나 해보지 그래. 우리 세대 때의 공무원 공기업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우리 세대 때는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채용 자리가 남아서 지원하면 됐던 경우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노량진 공시생 100명 중에 합격자가 2명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그 1년이나 1년 반 준비한 다음에 실패하면 그리고 최소 죄송한 얘기지만 1년 반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그 우대하는 자격증, 공통 가점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 정도는 따야 경쟁력을 갖는데 그건 대부분 한 달 준비해서 될 수 있는 우대 상황인데 가점 받는 건데 한 달짜리 준비해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 1년에서 1년 반, 1차 시험, 2차 시험, 필기 시험, 이론 시험 이렇게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 말고요. 그러니 공무원이 나 해보지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깊게 생각해 보시고 같이 좀 얘기 많이 나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더라도 여기 합격한 2명이 있으니까요. 차라리 공무원보다는 저는 예, 죄송합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이해하려고 여러 준비를 많이 하면서 읽은 책 중에 생계를 위한 일은 직업, 자신의 성장을 위한 일은 진로, 일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는 소명. 그런데 제 삶을 여기에 집어넣어 보니까 제가 현대자동차 입사할 때는 저희 삼형제였는데 그때 어머님이 간경화로 쓰러지셨어요. 제 꿈은 대학 교수였는데 집안에 돈 벌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 취업에 나섰습니다. 내 적성이 뭔지 안 생각하고 그래서 뽑아줘서 고맙고 가라는 대로 갔어요. 교육부 갔죠. 인사부 갔죠. 저 사실 적성이 안 맞았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원래 적성인 광고 마케팅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진로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인사팀에서 광고팀 여기 계신 분들은 경영지원본부에서 마케팅본부로 옮기는 이 선택이 얼마나 힘들고 희한한 선택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 경험들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업이나 진로 코칭하는 일을 제 소명으로 인생에 제 나이가 이제 57인데요. 이쯤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뭘 도와주고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코칭하고 강의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소명으로 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걸 결정을 다 하고 일을 시작하고 싶겠지만 보장받고 길을 나서고 싶겠지만 살아보셨겠지만 인생에서는 보장된 길은 없죠. 빨리 출발해야 어느 길이라도 간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 이런 시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괜찮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늘 하는 강의는 아니라 시간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 좋은 특강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 그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우리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정말 큰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좋은 기회 마련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진기 이사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직 점심 못 드셨으면 맛있게 드시고요. 남은 하루도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